카자흐스탄의 끝도 없는 지평선, 그 삭막한 다이콘노르 사막 한복판에 버려진 경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철문 안쪽,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유령처럼 잠들어 있던 물건이 하나 있었죠. 534kg짜리 정밀 기계 덩어리. 겉보기엔 그저 거대한 쇠뭉치 같지만 사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67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쏟아부어 만든 정밀 관측 위성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세금을 냈고 우리 기술의 정수가 담긴 우리 자산이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물건을 내 돈 주고 사왔는데 정작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러시아가 절대 못 준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위성은 2022년에 이미 우주로 날아가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우주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226억 원이라는 막대한 발사 대금은 이미 러시아의 수중으로 들어갔지만 돌아온 건 돈도 위성도 돌려줄 수 없다는 싸늘한 통보뿐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재산을 털어 산 최고급 슈퍼카를 전용 트레일러에 실어놨는데 트레일러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차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삼켜버린 꼴입니다. 내 차가 저기 있는 걸 뻔히 아는데 탈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과 226억 원이라는 생돈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원래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을 더 쏟아붓고 지구 반대편에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 결국 이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겁니다. 발사 한 번에 들어간 돈만 총 678억 원.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위성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리고 4년 만에 러시아 사막을 탈출해 일론 머스크의 로켓을 타고 날아오른 이 위성이 왜 79억 달러짜리 글로벌 우주 전쟁터의 핵심 입장권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진짜 실력과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국가 전략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전쟁은 모든 상식을 파괴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는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발사를 준비하던 우리 기술진은 아마 눈앞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금지 오겹으로 만든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국제 제재 대상인 러시아 로켓에 인질로 묶여버린 거죠. 러시아의 태도는 정말 완강했습니다. 위성을 보관은 해주겠지만 돌려주는 건 제재 위반이라 안 된다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내 물건을 돌려받는 게 왜 제재 위반이냐고 따져 물어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우주 산업의 가장 뼈아픈 약점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발사체 종속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위성을 만드는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페라리 같은 명차를 뽑아낼 순 있지만 정작 그 차를 실어 나를 배달 트럭이 없으면 그 위성은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는 비싼 쇳덩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평화로울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싸고 성능 좋은 로켓을 골라 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지자마자 우리는 남의 나라 로켓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는 걸 678억 원이라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습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23년 우리 정부와 카이는 결단을 내립니다. 러시아에 준 226억 원은 포기한다. 하지만 우리 위성은 반드시 살려낸다. 그렇게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대안으로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새로 계약한 발사 비용만 452억 원. 기존에 날린 돈까지 합치면 발사 한 번에 7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위성을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 넘게 방치된 정밀 기계는 내부 부품이 노화되고 배터리가 자연 방전되며 무엇보다 정밀한 렌즈 각도가 틀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여기서 2호기를 포기했다면 3호, 4호로 이어지는 국가 우주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흐름이 끊겨버리는 재앙이 닥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대한 돈을 단순한 발사비가 아니라 한국 우주 산업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로 지불한 겁니다. 드디어 2026년 5월 3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로켓이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 사실은 완전 새 것이 아닙니다. 로켓 밑부분에서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엔진 부분을 부스터라고 부르는데 우리 위성을 실은 이 부스터의 이름은 B1071이었습니다. 이 부스터가 왜 전설이냐고요? 보통 로켓은 한번 쏘면 타버리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일회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무려 32번이나 우주를 갔다 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에베레스트를 32번이나 정복하고 돌아온 전설적인 등반가와 같은 거죠. 미국의 극비 첩보 위성이나 군사 위성처럼 정말 중요한 물건들을 32번이나 성공적으로 배달했던 전설의 배달 트럭이 33번째 임무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성을 선택해 우주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만큼 검증되고 안전한 로켓에 우리 귀한 위성을 맡겼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발사 서비스를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이 글로벌 우주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에 당당히 합류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발사 3분 뒤 위성을 보호하던 페어링이 새 알 껍질처럼 분리되고 우리 위성은 마침내 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우주 공간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바로 교신 성공 여부입니다. 위성이 우주로 나갔어도 지상과 대화를 못하면 그건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위성이 한반도를 지나지 않으니 국내 지상국에선 신호를 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북극권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을 활용했습니다. 적외도 위성은 지구를 수직으로 돌기 때문에 반드시 극지방을 지나거든요. 발사 75분 만에 첫 신호가 잡히고 6시간 뒤 대전 지상국과 직접 교신에 성공했을 때 기술진들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678억 원짜리 위성이 어떤 능력을 갖췄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0.5m 해상도라는 미친 시력입니다. 지상에 있는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한다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먼 498km 높이에서 지상에 세워진 자동차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정확히 알아낸다는 겁니다. 잠실 운동장 주차장의 차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뉴욕 자유의 여신상 콧날까지 잡아낼 정도의 정밀함입니다. 이제 한국은 남의 나라 위성 사진을 비싼 돈 주고 사올 필요 없이 우리 눈으로 직접 한반도와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이 위성은 태양 동기 궤도를 돕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햇빛 각도 아래서 똑같은 장소를 찍는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림자 방향이 늘 같아야 어제 사진과 오늘 사진을 겹쳐봤을 때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나 번졌는지, 폭우로 강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북한군 기지의 시설물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게다가 먼저 올라간 1호기와 협업하면 관측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대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합쳐 3D 입체 지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위성 제작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다면
이번 2호기부터는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 카이가 양산을 책임집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공장에서 위성을 찍어내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이건 곧 K방산의 우주 버전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와 중동에 전투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전투기를 사는 나라들의 위성 관측 시스템을 패키지로 얹어서 팔겠다는 게 한국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전투기를 산 국가가 우리 위성 데이터까지 쓰게 되면 그 나라의 군사작전이나 재난 대응은 결국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 3, 40년 동안 한국의 부품과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사가야 하는 거죠. 79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위성 시장을 정조준한 이 전략 정말 영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 사태로 잃어버린 226억 원은 뼈아픈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 비싼 수업료는 우리에게 발사체 자립이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남의 로켓 빌려 타다가 또 전쟁 터져서 발 묶이는 꼴은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호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오는 7월에는 4호기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3호기는 아예 국산 로켓 누리호에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주 산업은 이제 과학자의 꿈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드론 배송, 정밀 농업,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21세기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가 바로 위성 데이터입니다. 우주에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선점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죠. 한국은 아직 일군은 아니지만 위성을 직접 만들고 양산하며 수출 네트워크까지 갖춘 몇 안 되는 2군 상위권 플레이어입니다. 4년을 갇혀 있다가 사막을 탈출해 기적처럼 솟아오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 이건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경제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당당히 선수로 인정받기 위한 입장권을 손에 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성은 498km 상공에서 묵묵히 우리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우주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누리호로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마음껏 쏘아 올릴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또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